2월 3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아직 춥긴 하지만 내일이 24절기 중에 첫 번째인 입춘입니다. 와.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긴 했는데 종이 2장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왼쪽에는 입춘대길, 오른쪽에는 건양다경 이렇게 써서 대문에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잖아요. 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또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잘하는데요? 제가 중어중문학을 전공해서요. 아. 네, 올해는 물가에 갈수록 팍팍해지는 요즘이지만 이 전통을 소개하는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상크리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팍팍 넣어드립니다. 팍팍! 자, 그럼 영화 관람권도 팍팍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자 2분 자막으로 소개합니다. 자, 먼저 오하유 구님, 출근 전 아침밥 먹으면서 보는 상암동 클래스. 도시락에 키워드 붙여서 다 같이 빠밤 소리 내는데 웃기당 크크크라고 키역을 3개나 붙여주셨네요. 그러네요. 또 잠시 후 도시락 이슈 또 나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어서 JTBC 상암동 클래스 유익해요라고 해주신 미소최83님까지 이 2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보시다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실 때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셔야 저희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시청 소감도 함께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도 많이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날씨 듣고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주말 날씨 궁금하시죠? 김민지 기상캐스터.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네, 오늘 날씨가 어떨까요? 주말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출근길은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찬 공기로 아침은 춥고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입춘이 지나면 다시 온화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강원 일부 지역은 한파 경보까지 내려져 더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출근길 영하 5도로 어제만큼 춥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구름 가득하다가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비롯해 동쪽 내륙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주말에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화기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현재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전, 전주 5도, 부산 1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둥근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주말까지 하늘이 맑아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도 가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들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댓글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보통 주 후반대에는 주 초반대만큼 출근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무난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다만 강변북로만큼은 예외입니다.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 북단부터 막히기 시작해 성산대교로 지나 서강대교까지 쭉 어렵습니다. 해당 정체 구간 통과하려면 40분 정도 필요하다 보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의 경우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서 특히 차가 많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경부선은 도심 구간에서 양방향 정체가 눈에 띕니다. 잠원 부근이 특히 그런데 서울 쪽으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가는데 12분 이상 필요하겠고요. 용인 지역에서 서울 쪽 가는 분들도 많죠. 용인서울선 서울 쪽으로는 서분당부터 서판교 진입하기가 가장 버겁습니다. 남편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위로는 평소보다 이동 차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요. 특히 토요일에는 지방 쪽 최대 정체 시간대 낮 12시 무렵으로 바라보니까 이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각각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Especially owing to Russia's unjustified war against Ukraine and its people, continue to act as headwinds to euro area growth.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자 러시아는 대규모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 오늘 나옵니다. 배우 심은하 씨의 복귀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머니클래스,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 난방비, 교통비 아끼는 비법 알려드리고요.
잉클라이프, 아이슬란드의 아름다운 풍광을 김물길 작가의 그림과 함께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과 영국이 모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석 달 연속 빅스텝이고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미국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2일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이후 다시 빅스텝을 두 차례 연속 이어가면서 5회 연속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에도 같은 폭의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We intend to raise interest rates by another 50 basis points at our next monetary policy meeting in March, and we will then evaluate the subsequent path of our monetary policy. 미국이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축소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유럽의 빅스텝 유지는 더욱 눈에 띕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식량 공급 문제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여전하다는 판단입니다. Especially owing to Russia's unjustified war against Ukraine and its people, continue to act as headwinds to euro area growth.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4%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유럽연합이 독일 전차 지원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치즘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응은 서방이 지원하는 전차 그 이상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현지 시각 2일 우크라이나에 총 5억 유로, 우리 돈 6,7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ur presence in Kyiv today gives a very clear signal. The whole of the European Union is in this with Ukraine for the long haul. 또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받기로 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신속히 전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현지 시각으로 3일 열리는 EU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일단 전쟁 1주년이 되는 이달 말까지 러시아의 10번째 제재 패키지를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주력 전차 지원과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은 전차에 국한되지 않고 전차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Невероятно, но факт. Нам снова угрожают немецкими танками «Леопард». 다만 전차 이상의 대응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중 옛 소련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스탈린그라드를 지켜낸 역사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 2일 전승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간 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서는 김정일, 김정은 등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하며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로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며 스스로 삶을 정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빈집 현관문은 잠겼고 불은 꺼져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드나든 사람 없는 집은 문 밖에서도 스산합니다. 지난달 9일 이 집에 살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으니까 저희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문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어요.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18평 집에 10년 넘게 월세로 살았습니다. 숨진 지 이틀 정도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시금치를 갖고 올라오셨어요. 먹어보라고. 전화해서 신랑 가고 안 받아. 2장짜리 유서가 이들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었고 몸이 아팠습니다. 40대 딸이 의류 장사를 했는데 벌이는 적을 땐 50만 원, 많으면 200만 원을 오갔습니다. 살기가 힘들어도 소득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니 직접 지원 대상에선 비켜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깔끔하고 누구한테 피해 주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결정은 더 이상 피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스스로 거두기 며칠 전 쓰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는 왜 저렇게 꼴이냐 했더니 할머니가 빚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나서. 부검을 마친 모녀는 장례 없이 함께 안치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에만 1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여름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했는데 피해자의 절반은 20, 30대였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사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최연소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신혼집을 구하다 2억 원대 신축 빌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입주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2년 계약이 끝나기 직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바뀐 집주인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수백 채 사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을 통해 9달 만에 겨우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세입자로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전세 사는 한은 이런 걱정거리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될 텐데 세입자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피해자 중 절반은 김 씨 같은 20, 30대였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에만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 해의 2배였습니다. 이 중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해 금액만 2,300억 원이 넘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대, 주택별로는 빌라가 가장 많아 서민층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특별 단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하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는 악성 임대인 등 필요한 정보를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도 클라스 꼭 달아서 올려주십시오. 오늘도 도시락의 주 이두성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두성입니다.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 혼자 나와서 외로워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네요? 즐겁죠. 저만 관심 받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얼마나 맛깔난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도시락부터 바로 귀엽게 꺼내보겠습니다. 자,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복귀설의 결말인데요. 요 며칠 이분의 복귀설로 아주 시끄러웠어요. 네. 누군지 아시죠? 배우 심은하 씨. 맞습니다. 배우로 활동했었던, 이제 네. 은퇴를 하셨으니까
배우로 활동했었던 이 시문화 영원한 씨. 배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영원한 배우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배우 알겠습니다. 시문화 씨 네. 이야기인데요. 이 지상욱 전 의원의 아내이기도 하죠. 심 씨는 2000년을 끝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한 뒤 결혼을 했는데요. 이후 연예계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 씨가 한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복귀한다는 소식을 한 매체가 보도한 뒤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승부, 청춘의 덫 뭐 이런 그렇죠. 드라마를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많고 여전히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랜만에 소식이 나왔는데 진실 공방이네요. 저도 사실 조금 설렜거든요. 네. 그 보도를 보고서 진짜 나오시는 건가 했는데 이 제작사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그제 지난해 시문화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도 지급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네.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자 심 씨의 남편 지상욱 전 의원이 접촉한 적도 계약금을 받은 적도 없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이포엠은 신문화 업무 대행자인 A 씨에게 15억 원을 건넸다면서 다시 한번 맞서기도 했습니다. 아니 보냈다는 사람은 있고 지금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기에 돈을 줬다. 근데 신문화 측이 우린 받은 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다. 네. 이랬는데요. 하루 만인 어제 바이포엠 측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A 씨가 신문화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건데요. 시문화와 가족들에 사과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 전 의원, 이 남편이죠. 지 전 의원은 어제 바이포엠과 대표 유모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진정성 없는 사과라면서 악의적 범법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문화 씨 복귀설은 사실 종종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엔 좀 문제가 커지고 있네요. 네,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종종 흘러나오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지난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심 씨가 바이포엠 스튜디오의 신작에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시 심 씨는 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네요. 네. 그런데 화면이 재차 나오니까 이동훈 기자가 멘트를 멈추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네. 그런데 재차 복귀설이 이번에도 나오니까 이 결국 고발이었습니다. 이 지 전 의원은 시문화를 투자 유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시문화 복귀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 바이포엠이 투자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문화가 복귀한다 이런 소식을 두고 투자 유치 협상에 이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일종의 호재를 뿌린 뭐 그런 그쵸, 걸로 그쵸. 지금 보이는 거네 정황상.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텐데 사실 시문화 씨 복귀를 기다렸던 팬들한테는 아무튼 이게 맞아요. 네. 사건으로 비화되는 건 아쉽긴 할 것 같아요. 진짜 복귀해서 뭐 안방극장에서 네.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으니까요. 다음 도시락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지 좀 된 햄버거인가요? 또 먹고 네. 싶은데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번엔 수육 파티.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잔치 열었는데. 네. 근데 이번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장소였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게 어제 오전에 대구 대연동의 한 골목입니다. 국밥. 네, 맛있겠어요. 뭐가 문제죠? 수육도 나눠주고 3, 3호 모여 앉아서 한 숟갈씩 저렇게 뜨고 있는데요. 한 100인분 정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신나는 잔칫날인 뿐인데 네. 장소가 영 좋지 않았어요. 이슬람 사원을 짓는 그 건설 현장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하는 거, 못 먹게 하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네, 그 맞아요. 앞에서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취지로 보이죠. 이 갈등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도 벌였고 결국 사원을 지어도 좋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 갈등의 골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바비큐 파티도 열었어요. 네. 그때도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집 앞에는 뭐 돼지머리, 족발 이런 걸 내걸었대요. 그 사원 근처에서요. 아이고. 사원 측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But demonstrating it as something hateful behavior in front of some people worship place is something else. 근데 저희도 몇 개월 전에 그 도시락 이슈에서 보도해 드렸는데 네.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군요. 네, 조금 전에 돼지머리 나왔는데 돼지머리 사실 좋은 일에 이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안 좋은 일에 이렇게 쓰이게 됐습니다. 이 관할구청이 해결을 위해 인근 주택을 사들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 주민들이 거부를 했고요. 뭐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입장차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는 40년씩 살았는 사람을 나가라 하면 됩니까? 이게 나가는 게 쉽지. 우리 주민들 그만이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해외에는 이 문화와 종교에 대한 혐오로 비춰지면서 이 국제적인 논란거리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까지 이 소식이 네. 전해지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해결 방법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꺼내서 뒤집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그래서 아이는 어디에? 물음표인데요. 이게 2년 전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유명했죠. 네. 뭐 구미 3세와 사망 사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방치해서 숨을 거뒀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 한 이 외할머니 50대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친모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었던 거죠. 네. 충격적이었는데 이후 자신이 낳은 아이와 20대 딸 B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저도 그때 사회부에서 구미 직접 내려가서 이 사건 취재하기도 했는데 정말 좀 황당했어요. 엄청 계속 이야기가 황당하죠. 업데이트되면서 그 손녀인 줄 알았던 아이는 딸이었고 이 아이는 숨졌고 그럼 딸을 낳은 진짜 손녀는 어딨냐 뭐 이런 게 쟁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정점이 됐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유전자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숨진 아이가 A 씨의 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손녀가 아니고 딸이에요. 그리고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8년, 실형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재판이 열렸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무죄로 결국 판단했습니다. 바꿔치기 한 혐의는 무죄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다만 이 아이를 숨진 아이를 숨기려다가 미수에 그쳤거든요. 그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결국 풀려났습니다. 근데 아이 한 명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유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유죄가 되려면은 증거가 충분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증거를 모아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건 검찰에 있거든요. 뭐 피고인이 할 일은 아닙니다. A 씨도 B 씨도 딸을 낳았는데 숨진 아이는 한 명이었죠. 네. B 씨는 친딸로 생각하고 키우다가 숨지게 했지만 사실 딸이 아니라 동생이었어요. 이 수사기관은 B 씨 딸을 사라지게 한 게 A 씨라고 봤지만 이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 이 집행유예를 풀려난 A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딸 B 씨를 찾아가야겠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아이의 행방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네. 그것도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도시락 또 보여주시죠. 네. 도시락. 마지막 바로 도시락이죠? 곰돌이 도시락이네요. 네. 바로 뒤집어 보도록. 갑자기 얼굴이 나와가지고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일본에 돌려줘라. 네, 물음표까지 있는데요. 고려 때 만들어진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라는 이 법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고려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허. 먼저 사진으로 보시죠. 네, 이게 이거예요. 일본 한 사찰에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입니다. 이름 조금 어렵죠. 이게 2012년에 국내로 밀반입됐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불상 안에서 이 충남 서산의 옛 이름인 서주, 이 서주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는 문서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 부석사가 이 불상 우리 거 아니냐, 이 불상 우리한테 달라라고 소송을 냈고 10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거 우리나라를 밀반입했는데 네. 그 안에를 보니까 우리나라 절에서 나온 걸로 맞아요. 추정된다. 야, 네. 영화네요. 네. 근데 키워드를 보니까 그럼 일본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아직은 아닌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일단 법원은 일단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아하. 이게 뭐 줘라 마라 이런 재판은 아니었어요. 현재 정부가 점유하면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10년째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부석사가 가지고 있던 불상이 불법적으로 약탈됐다고 보고 이 소유권 부석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뺏긴 거니까요. 네. 아. 근데 2심에서는 이게 뒤집혔어요. 이 기록에 뭐 서주 부석사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이 소송을 낸 서산 부석사 이 같은 주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130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뭐 사람도 바뀌고 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 부석사가 이 부석사라고 법적인 주체가 똑같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난 전까지 일본 사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무려 60년이에요. 아, 긴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일정 20년 정도인가 지나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지면 심정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만 이게 뭐 일본으로 돌려주라 이런 건 아닌데요. 이 문화재 반환은 국제법이나 문화재 환수 협약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나라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아직 좀 절차가 남았어요. 일단 일본 정부 판결 이후에 불상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가보면은 그제 가서 이제 좀 어떤 거 제출하는 거 두고 판단을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아직 이 부석사 역시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재 부석사가 과거 부석사와 동일하다는 이 증거 기필코 찾아낸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가보면 그때 가서 판결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월드클래스 오늘 김하은 앵커가 준비했죠? 네, 오늘 제가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암 환자 행세를 하던 여성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네, 누워있는 이 여성, 몸에 여러 의료 장비를 달고 있죠. 영락없는 중환자의 모습인데 미국에 사는 이 여성은 췌장암 2기예요. 몸에 축구공만한 종양이 생겼다면서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상황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근데 조금 전에 뭐 사진 같은 거 나왔죠. 뭐 붙이고 있고 치료받는 것 같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뭐였어요? 다 연출이었어요. 아 가짜예요? 네, 병실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방을 꾸몄대요. 애초에 치료를 받는 사진이나 함께 공개했던 투병 일지 같은 것도 본인 게 아니라 진짜 암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 거를 무단으로 도용을 했다고 해요. 소셜미디어에서 암 환자인 척 했다. 뭔가 목적이 있었군요. 알 것 네. 같아요 뭔지. 짐작이 가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은 건데요. 이 여성의 거짓말에 속아서 무려 440명이 4,500만 원 가량의 기부금을 전달을 했어요. 이외에도 암 관련 재단과 공공기관 또 학교에서 기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거짓말해서 돈 받았으면 이거 다 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린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어요? 이 여성의 범행 어떻게 걸렸냐면요. 의료 장비를 부착한 위치에 의문을 품은 일부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의료 장비를 엉뚱한 위치에 쓰고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데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여성이 종양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성은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요. 다음 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뭐 어려운 사람 사연 접해도 일단 의심부터 그러니까요.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서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픈 걸로 사기 좀 치지 맙시다. 다음 소식 이어서 보시죠. 네. 자, 요즘 날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다시 추워졌죠. 네. 이럴 땐 뭐다? 이한치한. 추위를 추위로 다스리는 현장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추운데요? 시작부터 냉기가 아주 뿜어져 나오는 네. 게 시원하죠. 얼음이잖아요 저게다. 네, 맞아요. 문 잘못 열어서 언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스웨덴 북부의 겨울 명소인 얼음 호텔인데요. 호텔. 로비, 객실, 복도, 식당, 바 어디에나 이 얼음 조각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해 완성한 조각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겨울마다 절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세계 각지에 이런 얼음 호텔이 많이 생겼는데 그 시초가 바로 이 장소라고 합니다. 인근 강에서 얻은 막대한 양의 얼음과 눈으로 해마다 규모와 정교함을 더해가고 있어요. 그래도 잠은 좀 따뜻하게 잘 수 있겠죠? 추울 것 같긴 한데 침대 아니에요? 네. 내부 장식의 가구까지 지금 다 얼음이라서 좀 걱정이 방까지. 되는데 다행히 자는 곳 그리고 씻는 곳은 예외예요. 침대에 또 술록 가죽으로 만든 두터운 담요도 깔아주고요. 어때? 기회가 된다면 좀 가보고 싶으세요? 당연히 가죠. 일단 두꺼운 담요도 준다니까. 저는 추위에 약해갖고 저런 거 진짜 너무 싫습니다. 그래요. 저는 가보곤 싶은데 숙박비가 꽤 나가더라고요. 비싸요? 하루에 우리 돈으로 한 7, 80만 원 선? 그럼 그냥 안 가겠습니다. 그래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세계에 안락하고 편안한 호텔들이 참 많지만 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엔 이 얼음 호텔만큼 좋은 곳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엔 미국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뭐야? 자, 이렇게 생긴 새 본 적 있어요? 핑크색. 플라밍고 색깔인데? 생긴 건 비둘기인데 네. 말한 것처럼 플라밍고 색이죠. 네. 이 딸기 우유 색인데 한 야생 조류 단체가 뉴욕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파크 한복판에서 이 새를 구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저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게 뭐 돌연변이에요? 확실히 뭐 보기 흔한 비둘기는 아니죠. 혹시 뭐 아프리카 모리셔스 섬에 살던 초희귀종 분홍색 비둘기랑 같은 종이 실제로 아닐까. 있구나. 네,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 그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둘기의 온몸을 염색시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 비둘기 털에다가 왜 무슨 목적으로 그래요? 미국에서 많이 한다는 이 젠더 리빌 파티라고 혹시 아세요?
이 태어날 아기 성별을 지인들에게 색깔로 처음 공개하고 또 출산을 미리 축하받는 파티인데 남자아이는 파란색, 여자아이는 분홍색 이렇게 나눠놓고 풍선 터뜨리기 같은 다양한 행사를 해요. 근데 아마 여기에 쓰려고 비둘기를 분홍색으로 염색을 한 것 딸이다? 같습니다. 네. 발견 당시에 영양실조 증상을 보여서 일단 구조단체가 데려가서 돌보고 있다는데요. 털이 원래 색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목욕도 시켜주고 털갈이 때까지 집중적으로 보살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는 동물한테 저런 식으로 염색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아직 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에서 지구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허리띠 졸라매자! 난방비, 교통비 아끼는 꿀팁! 전기, 가스요금이 폭등하면서 우리 지갑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이틀 전에 서울 택시요금은 이미 올랐고요.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창문에 뽁뽁이 붙여라. 짧은 외출 땐 보일러 외출 모드 말고 온도를 2, 3도 낮춰놔라. 이런 난방비 줄이는 방법도 퍼지고 있죠. 이런 방법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클래스에선 전문가와 함께 난방비, 교통비 폭탄 시대 현명하게 살아가는 짠테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기념 쏙쏙 알려주는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이거 오르는 소식밖에 없어요. 맞아요. 요금이. 좀 피곤한데 정부가 이게 취약계층이나 뭐 다자녀 가구의 전기나 가스요금 감면 혜택 주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40만 가구가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는 이제 복지 대상 취약 계층에게 가스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통신, 그리고 TV 수신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스요금 기준으로 여름에는 9,900원 정도, 겨울에는 36,00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 대상자들을 항상 선별을 하고 있는데 네. 신청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거다 보니까 모르고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라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 역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가스요금 기준으로는 41만 명 정도가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으셨고요. 아이고. 에너지 바우처는 1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청주의 복지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한계인데 뭐 정부도 할 일이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수치를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그렇게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당장 지금 이 시청자분들 위해서 일단 신청 조건이나 뭐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좋습니다. 이 주택용 우리가 요금 경감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출산 가구, 그리고 우리 국가 공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만약에 내가 신청 대상자다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원래 이번 겨울에 한해서 가스 요금을 기존보다 2배로 할인폭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네. 엊그제 또 이 관련해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기존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던 59만 2천 원을 일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아하. 액수로 보면 꽤 크게 커지긴 했네요. 지원 네, 금액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하게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시는 수급자분들, 의료 수급, 교육 수급, 그리고 주거 관련 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월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놓치면 또 너무나도 아까운 혜택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홈페이지 그 복지로.go.kr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복지로.go.kr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알아서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혜택이 안 돌아가는 그 대상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좀 혜택 받고 싶다, 부담된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난방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바로 에코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에코 마일리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얼만큼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에 관련된 것들을 절약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절약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마일리지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인 에너지는 우리가 가스요금, 전기요금 대부분의 에너지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개인 회원이랑 단체 회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대부분 개인 회원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 마일리지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 좀 찾아가야겠네요. 맞아요. 계속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거듭돼서 언급이 되고 이쪽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전 6개월과 비교를 해서 얼만큼 절약했느냐 이거를 비교하는 건데요. 5%에서 10% 정도 절약을 하셨다면 최대 10,000마일리지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0% 초과 15%까지 절약을 하셨다면 30,000마일리지까지. 그리고 15% 이상 절약을 하셨다면 최대 50,000마일리지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마일리지를 받아도 만약에 쓸 데가 별로 없다면 이게 또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일리지를 받으면 현금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용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현금으로 전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낼 수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아꼈는데 우리가 돈까지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환경도 챙기고 우리가 공공요금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에코 마일리지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서울 택시 요금이 올랐습니다. 이러면 또 4월부터 서울 시내 버스, 지하철 요금도 오른다고 해서 또 뭐 최대 300원, 400원 결정은 아직 안 났지만 최소 300원 이상 오를 걸로 보이는데 대중교통 비용도 역시 아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사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네.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우리가 대중교통, 그러니까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지하철 정기권 그리고 알뜰 교통카드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 요금의 44회분 기본 요금 기준으로 44회분 요금 정도로 60회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16번 정도를 공짜로 산다? 네, 맞아요. 아하. 그래서 서울 전용은 55,000원이고요. 이제 60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리 비례 제도라는 요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또 그 이용을 하시면은 더 많은 혜택을 또 누리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실은 이 혜택을 다들 많이는 알고 계셨는데 이용을 못 하셨던 게 기존에는 지하철 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6월부터는 버스 환승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택까지 누리신다면 지하철 정기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실생활에 더 밀접하게 환승까지 가능해지네요, 이제 곧.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알뜰 교통카드는 우리가 지하철역이 문 열자마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걷거나 자전거로 지하철역 혹은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걷거나 이동하는 것을 마일리지로 환산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회사까지 혹은 기타의 목적지까지 내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행 그리고 자전거 이동을 우리가 마일리지로 환산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카드를 발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카드사의 혜택까지 합친다면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걷는 건 앱 같은 걸로 측정을 하는 건가요? 맞아요. 출발할 때 앱을 누르고요. 그리고 도착할 때 도착 버튼을 누르시면 이 우리가 마일리지로 환산되는 거고요. 적게는 250원 그리고 많게는 450원까지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요. 이것도 캐시백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카드가 있는 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카드가 또 혹시 다른 종류가 더 있나요? 요즘에 관리비 할인 받는 거 그리고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관리비 폭탄이 요새 또 이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2달치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네, 오인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신한카드의 미스터 라이프 카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우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각각 전월 실적에 따라서 최대 10,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고요. 그리고 KB국민카드의 이지링크 티타늄 카드는 캐시백,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최대 10,000원까지 자동이체를 몇 건 걸었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카드도 볼 때 전월 실적 같은 게 자기한테 맞게 그렇게 설정해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공과금 등도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이 여부까지 작은 글씨까지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한과 국민카드 하나씩 또 이렇게 있다. 다른 아마 카드도 좀 찾아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우리 상클이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상의 상상을 더한 그림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화가이자 여행 작가 길물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물길입니다. 김씨인데 길씨라고 해서 길물길이었는데. 괜찮습니다. 네네. 아니, 물길 작가님, 저 너무 뵙고 싶어서 오랜만입니다. 오늘만을 기다렸거든요. 아, 정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곳을 또 소개해 주실지 너무 기대돼요.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하면은 불과 얼음의 땅이라고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라산도 있고 빙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아이슬란드가 정말 다채로운 풍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슬란드의 여름이 되면 해가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백야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밤이 없는 아이슬란드의 여름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슬란드의 여름 풍경 어떻게 담아오셨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 가장 먼저 갈 곳 어딘가요? 네, 아이슬란드에는 간헐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시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게이시르는 수맥과 이제 화산이 합쳐져서 수시로 폭발하는 크고 작은 간헐천의 군락인데요. 보시면 용광로처럼 막 끓어오르고 위에서 막 터지듯이 올라오죠. 현재 땅 밑에서는 지열의 영향으로 물이 끓어오르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간헐천들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엄청 높이 막 솟구치는데요? 네, 신기해요. 네, 맞아요. 오, 저 물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한 번씩, 그리고 작게는 10, 정말 높게는 40m까지 솟아오르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정말 아니요, 그냥 한 10m, 5m 앞까지 가서 10m, 5m? 네. 왜냐면 서 있다가 물이 갑자기 쏟아오르면 같이 40m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럼 안 되죠. 옆에 이렇게 안전히 선이 있고요. 거기서 볼 수 있고 물이 많이 높이 솟아 올라가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튀거든요. 네, 그것도 매력적입니다. 야, 멋집니다. 약간 분수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다른 풍경 또 뭐가 있나요? 근데 제가 이런 풍경도 좋긴 했지만 네. 아이슬란드 하면은 뭔가 황폐하고 얼음 춥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너무 신기하게 주변에 뭐 꽃밭이 만발하고 형형색색의 꽃이 주변에 있고 따뜻하고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막 보라색 꽃도 보이고요. 제가 찍은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제가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저 보라색 꽃은 무슨 꽃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루피너스라고 불리는 꽃인데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야생화예요. 그래서 이곳을 막 이렇게 걸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제가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천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주변에서 곳곳에서
뛰어노는 야생말의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말도 자유로워 보여. 너무 예뻐요. 네. 이 풍경 그냥 지나쳤을 그렇죠. 리가 없죠. 어떻게 또 그림에 담아내셨을까요? 네, 제가 이 풍경을 보고 뭔가 도시에서 살다 온 소녀가 상처를 안고 이 섬에 가서 이제 꽃과 풍경을 보면서 점점 그 보라색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야.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갈퀴와 함께 소녀의 머리끝도 보라색으로 점점 변화하는 모습도 있고 이 말들은 제가 또 풍경에서 봤던 그 말들의 갈퀴가 점점 보라색으로 변화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까 그 말 영상을 보고 보니까 와, 네. 그 말들이 상상 속에서 보라색 갈퀴가 되는 네, 꽃에 맞아요. 물든 네. 야, 정말 멋집니다. 이 전 작품 그 네. 백마 나오는 네. 그 너무 반짝반짝해서 너무 예뻐요. 마치 저는 제가 저 소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네. 제가 이제 백마도 많이 봤고 말도 봤지만 그 자연에서 보이는 말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잘 빛나는- 타시지 못하시겠지만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림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에는 일반적인 빙하와는 다른 또 특별한 빙하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꽃뿐만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도 존재하는데 어. 그냥 얼음이 아니라 정말 검은색 빙하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곳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인데 솔헤이마 요쿨이라는 곳이에요. 요쿨은 아이슬란드어로 빙하를 뜻하는데요. 빙하가 저렇게 검은 이유는 검은 화산재로 덮이거나 그 화산재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매력적이고 치명적이어서 뭔가 짙은 겨울 왕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요쿨. 그럼 네. 블랙 요쿨. 그러네요. 그렇죠. 너무 신기한데 이거 혹시 가까이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주차를 하고 한 15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실제로 빙하를 만질 수도 있고 오, 네네네. 장비랑 가이드와 함께 빙하 위를 트레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흰색이랑 검은색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그 하얀 그 화선지에다 먹물 이렇게 딱 한 것처럼 맞아요. 수북한 느낌도 나는데 역시. 저 검은 빙하를 보고 저 방금 칭찬받았습니다. 작가님께. 저 검은 빙하를 보고는 또 어떤 그림을 또 그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슬란드에서는 또 밤이 없는 곳을 여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는 검은 색깔이 없다 하지만 이곳에는 사계절 상관없이 존재하는 대지의 밤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를 위에 두고 밤을 밟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죠. 제가 그때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네. 저기 보이는 두 사람이 저희 부부예요. 진짜요? 네. 지금 밑에 밤을 밟고 있는. 네, 그렇죠. 아이슬란드의 대지의 밤을 밟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그 아까 봤던 그 요쿨이 보이네요. 네, 화산재와 섞여 있는 빙하가 함께 있죠. 야, 멋집니다. 진짜 멋있네요. 네. 저는 약간 그 팥 묻은 그 우유 빙수 같기도 하고요. 네, 배가 많이 고프시죠? 네, 그렇습니다. 늘 먹을 생각만 하십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은 정말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요쿨살론이라는 곳입니다. 오. 네, 이곳은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호수인데 빙하에서 내려온 비가 녹은 물이 모여서 매년 커지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호수의 크기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지만 사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들으니까 주변에 보이는 빙하들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빙하 보시면서 또 기후 위기까지 느낄 수 있는 약간 씁쓸하면서도 좀 위기가 느껴지는데 보면 지금 물 색깔은 굉장히 햇볕에 막 반짝반짝해서 아름답고요. 네네. 저것도 직접 촬영하신 거죠? 네, 제가 직접 배를 타고 그 호수를 여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햇살에 내려오는 빛을 받고 반짝이는 윤술도 아름다웠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운 줄 모르고 수영하는 오리 가족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 풍경을 보는 것보다도 배를 타고 막 이동을 하는데 그 빛을 따라 바뀌는 얼음의 모습이 좀 보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랑 이 물이랑 햇살을 가지고 이런 멋진 자연의 보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최고의 예술가는 자연이구나. 굉장히 전 화가로서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대자연 앞에서. 저는 문득 이렇게 또 설명도 들으니까 저
보석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자연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항상 곁에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영화의 배경지가 된 곳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이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네. 영화 아시죠? 네. 그곳의 배경지 마을인 세이디스 피오르드라는 마을입니다. 영화 중에서 주인공 월터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도착한 마을이 이곳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담했어요. 근데 마을 가운데엔 예쁜 호수가 있고 알록달록한 화려한 집들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심하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일상처럼 누리고 사는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하더라고요. 네. 저분들은 아름다운 걸 알까요? 너무 일상이라서 아예 아름답다고 알지 느끼지 못할 않을까요? 그럴까요? 한번 인터뷰 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출장 가고 싶습니다. 저희 가고 싶습니다. 네. 한번 같이. 아니 뭐 파란색도 분홍색도 있었고 노란색도 있었고 네. 이 다채로운 색깔의 마을도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이슬란드는 신기하게 저희 뭐 서울이나 한국과 다르게 집들이 비슷한 색깔, 비슷한 모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사랑스럽고 개성이 있었어요. 제가 집들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생긴 아파트가 아니라 작더라도 개성 있고 사랑스러운 이런 집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그런 집들을 그렸고 또 그와 동시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자연 속에서 항상 공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처럼 이 새들에게도 그들만의 멋진 사랑스러운 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집 모양 그대로 새 집을 이렇게 나무로 변화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새 집을. 네. 그러네요. 여기 멋집니다. 새 집인데 나무 모양도 있고 집 모양이랑도 너무 어우러지게. 멋집니다. 인간의 집처럼 비슷하게 또. 맞습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아이슬란드 이야기 정말 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께서 상크리 여러분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태양의 프로포즈라는 그림을 제가 최근에 그렸어요. 근데 제가 아이슬란드에 가서 2주 동안 태양만 보고 왔는데 그 태양이 사람에게 주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제가 다녀와서 이 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해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태양이 사람들에게 오늘도 정말 눈부시고 아름다운 하루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조심스럽게 고백을 한다,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반지 위에 보석 대신 해가 떠오르는 풍경을 이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매일매일 하루 이제 일어나시면서 오늘도 저 해와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져보신다면 매일이 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실 수 있을까 싶기도 오늘도 하고. 지금 오늘의 태양이 떴는데 그쵸. 저렇게 태양이 여러분께, 우리 상크리 여러분께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상크란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길 작가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네. 하루 너무 행복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그림 같은 풍경들 또 그림들 너무 멋지게 잘 봤습니다. 네. 네. 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또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 네. 특별히 또 상크리 2교시 본방송 끝나면 바로 유튜브로 이어지는데요. 김물길 작가님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입춘이 오기 전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찬 공기로 아침엔 춥고 낮 기온은 조금 오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강원 일부 지역은 한파경보까지 내려졌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구름 가득하다가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비롯해 동쪽 내륙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주말에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화기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4도, 대전, 전주 영하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입춘이 지나면 한결 온화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모레 정월 대보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도 가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 김민지 캐스터가 전해준 것처럼 이번 일요일 정월 대보름 날씨가 맑아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크고 예쁜 둥근 달이 뜰지 기대가 됩니다. 오, 달로 또 프로포즈 받으시겠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중단됐던 대면 행사들도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낮에는 전통놀이, 전통 음식 즐기고 네. 밤에는 달도 보고 아주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놀이 하면 쥐불놀이도 있고요. 또 달집 태우기라고 하죠.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앤다는 의미로 불에 잘 타는 뭐 나무나 네. 볏짚 이런 거 모아서 태우잖아요. 또 부스럼 예방한다고 부럼 탁 깨먹고요. 오, 네, 저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오곡밥, 아. 나물, 부럼 꼭 먹거든요. 평소에도 먹잖아요. 네, 올해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보낼 겁니다. 네, 우리 상크리 여러분 모두 부럼 깨무실 때요. 치아 손상 안 가게 조심하시고요. 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건조하니까 쥐불놀이 하거나 달집 태우기 할 때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상클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월수금 본방송 마치고 유튜브 방송 이어지는 날이죠. 네, 오늘 김문길 작가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암동 클래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교시에서 만납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로 오세요.